문지원의 책 다락방. 안녕하세요. 문지원의 책 다락방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꽃비가 내려서 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바람결에 날리는 꽃잎을 보며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꽃길을 걸어보며 밟아도 보았습니다. 꽃잎은 떨어지며 수명을 다한다고 아쉬워하는데 꽃잎이 떨어진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곳에는 연두빛 새순이 나오려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새순이 나오고 나면 또 다르게 잎이 무성해지고 우리에게 멋지와 시원한 나무 그늘을 또 만들어주고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엮어가는 나무의 세월이나 그 곁에 머무르는 사람의 삶도 그닥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사람도 익어가나 보네요. 네, 싱그러운 연두의 물결을 보면서 오늘 책 다락방에서는 꿈꾸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환한 글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인데요. 이기주 작가의 산문집 한때 소중했던 것들 중에서 기운이 아니라 기분으로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주 작가는 말을 아껴서 글을 쓰고 엿듣고 엿본 것을 기록하기 좋아하는 작가라고 합니다. 언어의 온도로 더 유명한 작가지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기운이 아니라 기분으로. 서점을 그럴듯하게 일컫는 표현이 꽤 많은데 나는 그 중에서 영혼을 파는 가게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 서점에는 단순히 책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서점 하나에는 그곳에 꽂혀있는 책만큼이나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다. 한 권의 책이 잉크와 종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작가와 편집자와 출판 디자이너와 서점 직원의 시간과 노력이 배어 있듯 하나의 서점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쌓여 있고 우리가 갈구하는 것들이 무수하게 숨어 있다. 혹자는 서점을 일컬어 서림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책으로 이루어진 숲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럴까? 내 삶이 현실의 칼날에 가차없이 베이는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서점을 찾는다. 서점으로 빨려 들어가 작가들이 펼쳐놓은 활자의 숲을 걷다 보면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를 내려놓거나 반대로 삶의 요긴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게 된다. 조금 과장하면 난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 서점에서 시간을 보낸다. 서점을 어슬렁거리며 신간과 구간을 마음껏 펼쳐보고 책을 한 권 구매한 다음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활자를 읽는다. 더욱이 난 지필실이나 작업 공간이 따로 없다. 집에선 다락방에서 글을 쓰되 밖에선 서점이나 서점 근처에 있는 카페를 돌아다니며 원고를 작성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이를 측은하게 바라보지는 마시길. 일하는 공간이 따로 없다는 것은 모든 장소가 일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서점에서 내 책을 읽는 독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날이면 슬쩍 말을 걸어보기도 한다. 독자는 정신적 혹은 물리적 의무로서의 곁을 잠시 작가에게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끔은 정말 이기주 작가세요? 에이, 출판사 직원이죠? 같은 반응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말이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삶의 고갱이를 서점에서 얻어오는 날도 있다. 삶의 본질과 이치 같은 것을 굳이 멀고 특별한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때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학설이 아니라 집 근처 편의점 직원과 부동산 중개인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면 실물 경기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때론 저명한 철학자의 저서를 탐독하면서 밑줄 친 문장이 아니라 출근길에 부모가 넌지시 건너는 당부 한마디에서 인생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다. 소박하고 가까운 것에서 크고 원대한 것으로, 지역에서 본질로, 일상에서 인생으로 생각의 영역을 확장할 때 우린 삶의 정수에 바짝 다가설 수 있다. 한 번은 서울 마포에 있는 서점에서 독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이치 하나를 길어 올릴 수 있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한 어르신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례합니다. 이기주 작가님 맞죠? 책 잘 읽었어요. 정말 서점을 방황하시네요? 네, 그럼요. 작가님 만나면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약국을 운영한 지 30년 가까이 됩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약을 지어주는데요. 조지한 약을 건넬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대부분 사람은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의기소침한 누군가에게 기운 좀 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을 이끄는 것은 기운이 아니라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르신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나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마터면 손뼉을 치며 환호할 뻔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얼떨결에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알몸으로 뛰쳐나오며 유레카를 외칠 때 꼭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누구도 기분과 기운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짚어내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풀리는 듯했다. 어르신과 인사를 나눈 뒤 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앞으로 되감듯 삶을 되새겨 보았다. 뭐랄까, 기분이 뭉개진 탓에 기운을 내지 못했거나 기분을 추슬러 겨우 기운을 낼 수 있었던 기억들이 30년 넘게 기다렸는데 승객을 많이 태워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정류장을 통과하는 광역버스처럼 내 머릿속에서 쌩 하고 스쳐 지나갔다. 성석재 작가는 소설집 미리도 괴리도 없이 해서 인간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의 산물이고 사랑을 연료로 작동하는 사랑의 기계이다 라고 했다. 이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인간은 기분이 나쁘면 기운을 낼 수 없는 기분의 산물이고 기분을 연료로 하는 기분의 기계이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운도 기분이 나쁘면 낼 수가 없잖아요. 늘 좋고 즐거운 기분으로 살다 보면 좋은 기운이 생기고 그럼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겠지요. 유레카, 오늘은 기운이 아니라 기분으로 멋지게 노래 두 곡 먼저 듣겠습니다. 네, 거북이의 빙고,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속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마냥 웃던 어린 시절 젊은 한숨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젊은 상처가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속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마냥 웃던 어린 시절 젊은 한숨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젊은 상처가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네, 신나는 음악으로 기분을 업 시켜보았습니다. 기분 좋아지셨습니까? 네, 두 번째 함께할 세계 명작 동화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은 항아리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어릴 적 엄마가 늘 장독대 항아리를 씻으면서 정성껏 문지르고 빛나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빛에 더 빛을 발하면서 대문간 옆 담벼락을 곱게 일으켜 세우는 듯한 그 모습에 저도 어렸지만은 엄마처럼 항아리를 닦곤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된 지금도 그래서 항아리에 대한 그런 애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제목이 꿈꾸는 항아리라는 이야기인데요. 기대되시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꿈꾸는 항아리. 순 있는 집 옥상에 항아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된장을 담은 항아리, 고추장을 담은 항아리,
간장을 담은 항아리, 소금을 담은 항아리, 금이 생겨 아무것도 담지 않은 항아리까지 모두 5개입니다. 그중 금이 간 항아리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있습니다. 순이네 집 항아리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노래는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냄새가 나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금간 항아리는 다른 항아리처럼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이구,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빈 항아리 주제에 깨진 소리만 내고 있어. 금간 항아리를 보면 또 노래를 부르면 다른 항아리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노래 부르는 것을 뚝 멈추었습니다. 금간 항아리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입니다. 금간 항아리는 먼지가 가득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채반 위에 널어놓은 고등어를 먹기 위해 항아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고양이 고돌이와 강아지 목순이도 오늘은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간 항아리는 이내 풀이 죽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순이 할머니가 고추장을 퍼가겠지? 순이 할머니는 고추장에 오이를 푹 찍어 먹는 걸 좋아하시니까 말이야. 어디 그뿐인가? 볶은 고추장은 순이 할머니와 순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지. 속이 얼얼한 매운탕도 내가 들어가야 맛있는 국물이 되지. 난 미적지근한 것은 딱 질색이야. 고추장 항아리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뽐냈습니다. 아이고, 또 흥분하는군. 너는 그게 문제야. 성격이 매여서 남을 이해하거나 용서할 줄 모르지. 중요한 걸로 치자면 바로 나, 소금이야. 생각해봐. 김치를 담글 때나 반찬을 만들 때나 항상 필요한 게 나야, 나. 내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고. 내 몸에서 싱싱한 바다 냄새가 나지 않니? 너는 남은 칭찬하는데도 짜구나. 싱싱한 바다 냄새라고? 그보다도 짜디짠 냄새만 나는걸? 고추장 항아리가 얼굴이 벌겋게 되어 소리쳤습니다. 왜들 이러시나?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까 정말 참기 힘들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나, 된장이지. 속이 좋지 않을 때 속을 가라앉히는 것이 된장국이야. 너희들은 뉴스도 안 들은 모양이지? 사람 몸에 생기는 무서운 병. 맞다. 암 예방에도 된장만큼 최고인 게 없다고. 자자, 이제 모두 그만하자고. 소금이든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간장이든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거야. 그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니? 아이고, 그래 맞아. 저기 있는 금간 항아리를 좀 봐. 언제나 비어 있잖아. 아무것도 담을 수 없으니까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겠어. 항아리들이 일제히 금간 항아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금간 항아리는 괜히 제 몸이 더욱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왜 아직도 저 금간 항아리를 우리 곁에 놔두시는지 몰라. 아유, 누가 아니래? 멀쩡한 우리가 금간 항아리와 같이 사는 게 말이 되니? 정말 창피해 죽겠어. 지금이라도 금간 항아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곧 그렇게 될지도 몰라. 자, 날씨도 좋은데 쓸데없는 걱정 말고 우리 함께 노래나 부르자고. 순이네 집 옥상에 항아리의 노랫소리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옥상 가까이 올라온 호박넝쿨도 항아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금간 항아리는 슬펐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야.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쓸모없이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벼락이라도 맞아서 산산이 부서지는 게 나아. 아니지, 거센 폭풍이라도 몰아쳤으면
그래서 멀리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 나도 무언가를 담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금이 갔는데 무엇을 담을 수 있겠어? 금간 항아리는 마침내 울먹였습니다. 하필이면 야구공이 왜 나에게로 날아왔을까? 담너무 날아온 야구공 때문에 즐겁던 내 생활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말았어. 난 옥상에 얌전히 앉아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해. 생쥐 한 마리가 감자 조각을 물고 옥상으로 조르르 올라왔습니다. 금간 항아리는 생쥐와 말동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생쥐야, 생쥐야. 아유, 음식 먹을 때 말 시키지 마. 칙칙칙. 머리에 뚜껑도 쓰지 못한 주제에. 금간 항아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그럼 넌 감자나 몰래 훔쳐 먹는 도둑이야. 금간 항아리는 화가 난 생쥐에게 톡 쏘아주었습니다. 이게? 생쥐가 날카로운 이빨로 금간 항아리 옆구리를 쏠았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금간 항아리는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집 고양이 고돌이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겁이 난 생쥐는 꼬리가 빠져라 달아났습니다. 이젠 떠돌아다니는 생쥐마저 날 우습게 보는구나. 하긴 뚜껑이 깨진 뒤로 할머니는 내 머리 위에 채반도 올려놓지 않았지. 그러니 생쥐가 약을 올릴 수밖에. 항아리는 소리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되자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금간 항아리는 빈 가슴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금이 간 항아리 앞에 머뭇거렸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도 괜찮을까요? 금이 간 항아리는 제 귀를 의심하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조금만 쉬었다 가도 괜찮을까요?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항아리도 눈을 크게 뜨고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감나무랑 오동나무를 흔들고 놀았더니 다리가 아프네요. 다른 항아리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이 담겨 있어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네? 물론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금간 항아리는 바람에게 제 가슴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바람이 금간 항아리 가슴에 소로록 안겼습니다. 참 편안하고 좋군요. 고마워요. 하지만 난 금간 쓸모없는 항아리인걸요? 쓸모가 없다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나 다른 항아리들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무엇을 담느냐가 다를 뿐이죠. 고추장을 담으면 고추장 항아리, 소금을 담으면 소금 항아리가 되는 거죠. 정말인가요? 그럼요. 보세요. 당신은 나를 담았으니 바람 항아리가 된 셈이죠. 비어있으면 뭔가가 담겨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 희망을 가져요. 바람의 말에 금간 항아리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잘 쉬었어요. 이제 난 사철나무 이파리들을 흔들어주기 위해 가봐야겠어요. 사철나무 할머니는 내가 와서 한 번씩 이파리를 시원하게 흔들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바람이 금간 항아리를 호르륵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금간 항아리 가슴에 달빛이 가득 담겼습니다. 달빛이다. 금간 항아리는 저도 모르게 달빛을 꼭 껴안았습니다. 맑고 서늘한 달빛. 그래, 난 이렇게 달빛을 담을 수 있구나. 조금 전엔 바람도 담았었지. 앞으로는 푸른 바람, 흰 구름도 담아봐야지.
금간 항아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금간 항아리는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님도 더 많은 달빛을 금간 항아리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순이네 집 옥상에 항아리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여러분은 항아리에 무엇을 담고 계세요? 또 무엇을 담으실 건가요? 네. 항아리는 그런 것 같아요. 넓고 작고 깊고 또 큰 항아리가 있는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이 큰 항아리에 그 많은 것을 또 담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두 곡 들으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동희의 Someday, 자두의 김밥.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나 같은 여자도 사랑을 알게 했다오.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나라는 사람이 있단 걸 알게 됐다오.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많은 사랑을 했다오. 그땐 사랑을 지우고 또 지워야 하는지 몰랐다오. 사랑이 사랑을 머금고 눈물은 태연히 흐르고 이별이 뭔지도 몰라서 난 무섭다오. 어느 날 그대를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예전에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요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우리의 사랑도 변해. 네, 노래를 들으면서 열심히 흥으로 김밥을 말아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을 좋아하는데 김치김밥을 무척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점심은 김치김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의 한 켠에서 여러분과 좋은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가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시는 유한진 작가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란 시는 참 많은데요. 서정주, 윤동주 시인 그리고 아주 많은 시인들의 시 제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각자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으세요? 네, 꼭 내가 아니라 내가 그려주는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실제로 나를 그리면서 그림으로도 글로도 표현하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자화상이 있겠지요. 네, 유한진 시인은 1941년 경북 안동 출신이시고요. 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수성이 전해지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발표하셨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이양아, 신달자 시인과 함께 펴는 수필집,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수필집입니다. 네, 질환지교를 꿈꾸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었는데요.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 서울대 교육학과와 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육심리학 박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많이 잠겨서요. 잘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짝이는 시의 윤술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
유한진. 한 50년 살다 보니 나는 구름의 딸이요 바람의 연인이라. 눈과 서리와 비와 이슬이, 강물과 바닷물이 뉘기 아닌 바로 나였음을 알아라. 술이 부엉이 우는 이 겨울도 한밤중, 뒤뜰 언밭을 말달리는 눈바람에 마음 헹구는 바람의 연인. 가슴 속 용광로에 불 지피는 황홀한 거짓말을 미쳐 볼 뿐, 대책 없는 불쌍한 희망을 내 몫으로, 오늘 몫으로 사랑하여 흐르는 일. 사가질수록 새우젓갈 만나듯이, 때 얼룩에 쩔을수록 인생 타워지듯이, 산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때 묻히고 더럽혀지며, 진실보다 허상에 더 감동하며, 정직보다 죄업에 더 집착하여 어디론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나란히 누웠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어디론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멀리 떠나갈수록 가슴이 그득히 채워지는 것이다. 갈 때까지 갔다가는 돌아오는 것이다. 하늘과 땅만이 살 곳은 아니다. 허공이 오히려 살만한 곳이며, 흐르고 떠도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다. 돌아보지 하늘이, 문득 돌아보니 나는 흐르는 구름의 딸이요 떠도는 바람의 연인이라. 네, 참 좋은 구절입니다. 나는 흐르는 구름의 딸이요 떠도는 바람의 연인이라. 네, 저도 한 50년을 넘게 살고 보니 시의 좋은 구절을 다할 때면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곤 하는데요. 어느 날은 민들레의 눈망울과 마주하고, 어떤 날은 달빛에 반짝이는 윤슬에 공감하고, 또 어떤 날은 창가에 날아든 새의 날갯짓에 웃음도 짓게 되더라고요. 삶은 이렇게 시처럼 음악처럼 가끔은 글 위에서 멈칫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어떻게 각본을 쓰느냐에 따라서 재미와 구성이 달라집니다. 싱그러운 4월,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더 멋진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들으면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입니다. 문지환의 책 다락방.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